자, 벌써 세 번째 차시죠. 1장이 끝났어요. 그쵸? 한 장이 끝나고 이제 2장 들어갈 차례인데, 우선 1장 장이 하나가 끝났으니까 우선 중요한 단어들 빠르게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한번 해보죠. 8페이지 먼저 가서 보시게 되면 8페이지 쪽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건 목표와 과정이었죠. 그렇죠? 목표와 과정이었고, 그래서 9페이지 쪽에 넘어오셔서 우리가 종합적인, 순차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재테크와 재무설계의 차이. 재테크는 돈을 단순히 키우는 거. 재무설계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돈에 필요한 시기나 사용처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인구 구조가 변화, 저출산이나 고령화 부분들, 금융 환경의 변화가 되고 소비자 니즈의 변화. 그래서 개인의 탄생이라고 얘기하죠. 개인 고객이 더 금융기관에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도 다양해지고 출시되는 상품이 복잡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재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재무 설계 전문가가 필요해졌다. 효과를 바라보게 되면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현재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화목과 재무 주치를 둘 수 있는 그리고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고요. 재무 설계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 물론 여기서 1에서 4번, 5번까지 이제 예제가 나와 있지만 개별적인 예제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재무 설계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 설계사의 역사, 재무 설계 역사 쪽에 가서는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했었어요. 13인의 전문가가 모여서 만든 게 국제 FPSB고 우리나라는 13번째로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 발전 과정 쪽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CFP 보도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CFP 보도에서 자격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이제 관할하는 부분인데 CFP 보도는 이제 미국 자격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국제 CFP 평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부속 조직으로 만들어졌다가 국제 FP 협회로 바뀌면 국제 FPSB로 바뀌면서 이제 국외,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국제 FPSB가 전부 관할하고 그다음에 미국 관련되는 부분은 CF 보도가 그대로 관할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FPSB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국내 도입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탄생, 그죠? 외환위기 이후 개인의 탄생 이런 얘기를 했고 국내 자격 인증 제도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A 과정이 있다 그랬죠.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없는 과정 AFPK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CFP 과정이 예비 과정으로 두고 있고요. CFP 과정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교육, 시험, 그 다음에 경험, 윤리 이렇게 4가지 요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인증 요건이 거기서 이제 경험 요건이 빠지게 되는 3가지 요건을 해서 교육과 시험, 윤리 3가지 요건을 갖추어졌을 때 자격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 자격 인증과 관련해서는 A과정은 20학점, 윤리학점 포함해서 C과정은 30학점, 윤리학점 포함해서 이렇게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재무설계사의 영역을 살펴보게 되면 필요한 역량 같은 경우에 전문 지식 경제 지식이라든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전문 지식, 전문 기술. 전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념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실무적인 부분, 그죠? 텍스트와 관련되는 법률이나 규정,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되는 거, 커뮤니케이션과 인지 4가지 부분이 있었고, 전문 능력은 수집, 분석, 통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 전문 능력과 관련되는 거는 섞어놓고서 어느 게 전문 능력이냐, 어느 게 전문 기술이냐 이런 부분들, 어느 게 전문 지식이냐 이런 부분들 자주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고객의 이해와 관련해서는 행동재무학과 관련돼서 4가지 예제가 있었죠. 손실회피, 버는 것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 걸 더 가슴 아파한다라는 거. 소유 효과, 내게 더 비싸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물건은 비싸게 생각하고 똑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살 때는 더 싸게 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단내리기 효과, 그리고 자기 과신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기는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는데, 초기에는 폐쇄형 질문 쪽으로 가더라도 점점 이제 정성적인 정보나 이런 다양한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선 폐쇄형 질문과 더불어서 개방형 질문을 상당히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한테 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공감적 이해, 즉 경청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해서 두 차시에 걸쳐서 얘기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화폐화 시간 가치와 관련되는 이야기와 재무설계 프로세서 1단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1단계 과정 앞에 보면은 전체 6단계 프로세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 6단계 프로세서를 전체로 살펴보면서 1단계 과정을 좀 더 심화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죠. 화폐화 시간 가치. 화폐화 시간 가치는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폐화 시간 가치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 우리가 있는 돈과 미래 시점에 있는 돈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사실 화폐화 시간 가치를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고객이 40세인 고객이 있는데 60세에 은퇴를 하시고 85세까지 될 때까지 사시다가 사망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시점까지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20년이고 은퇴 기간이 25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고객한테 저희가 지금 현재 고객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객은 매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쓰고 싶어 하세요. 자기는 그게 목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이면은 12달을 곱하면 3,600만 원을 매년 생활비로 쓰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객이 얘기했을 때 프레젠트 밸류로 얘기하기 때 현재 가치 시점에서 3,6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객은 사용하는 시점은 고객이 이 돈을 사용하는 시점은 이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 3,600만 원을 그대로 들고 가서 60세 20년 후에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물가 상승률만큼 하락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돈을 그 소비 가치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사용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때 당시에 지금 현재 3,600만 원이 20년 후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4%라는 가정을 깐다면 미래에 프레준일 때 퓨처 밸류일 때 미래에 과연 고객은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지금 현재, 그죠? 지금 현재 가치 기준으로 따졌을 때와 프레젠트 밸류일 때와 퓨처 밸류일 때 차이점이 같아질 수 있느냐?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3,6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4의 20승. 이거 하면 7,888만 원 정도의 끝점 물론 나오겠지만 7,888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요 금액이 이제 미래 가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졌을 때 3,600만 원의 소비 가치가 미래에 7,888만 원이 있어야 동일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치는 똑같지만 금액은 다르잖아요. 그치? 액면가는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갖고 다루는 게 우리가 화폐화 시간 가치. 거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7,888만 원에 해당하는 미래 소비를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20년 전 금액으로 할인해보면 이게 과연 얼마냐라고 따졌을 땐 3,6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현재로 할인하거나 현재를 미래로 보내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것들에 관련되는 계산을 이해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고객하고
재무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다. 자, 수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게 7,888만 원에 해당하는 소비 금액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복리 가치로 따져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리 가치로.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복리와 달리의 차이점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달리로 계산할 땐 곱하기 20승이 아니죠. 그렇죠? 예, 승수로 계산하게 되면 복리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단순히 곱하기 20 해버리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그럼 복리와 달리의 차이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화폐화 시간 가치를 왜 배워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여보시면 화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변한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동일한 화폐 가치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크기가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는 이유는 간단히 보면 뭐에 의해서? 물가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명목 가치 보면 명목은 실질 플러스 물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목 가치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그만큼 올라가면 실질 가치는 변동이 없는 거죠. 급여가 상승을 하는데 급여 상승률만큼 물가도 올라가 버리면 실제 내가 받는 봉급은 똑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또 착각에 빠지죠. 그렇죠? 예. 화폐의 함정, 화폐의 착각에 빠져서 회사에서 5% 올려주니까 봉급이 5%나 늘어났어 라고 얘기했는데 물가가 만약에 6%가 올랐다면 우린 실질적으로 1%가 오히려 구매력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지기 위해선 물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를 절대적으로 감안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안할 때 재무설계에서는 대부분 달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리로 해서 금액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달리와 복리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죠. 33페이지에는 달리와, 맨 밑에 달리와 복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00만 원을 연간 5% 달리로 2년간 예금했다면 달리일 경우에 100만 원은 10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5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고 2년 후에도 1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5만 원을 받게 된다. 달리로 계산하게 되면 100만 원 곱하기 5% 5만 원. 1년째 이렇게 받고 달리는요. 이렇게 받고 나서 2년째 지났을 때 또 다시 5만 원을 이제 써버리고 5만 원 이건 생각 안 하고 이제 다시 100만 원 곱하기 5% 이걸 5만 원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달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번 그래서 총 이자 합계를 보면 뭐 1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달리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 정기예금 만약에 우리가 가입한다라고 하면 정기예금 100만 원 가입했는데 5% 이자 줬으면 105만 원 탔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5만 원 내가 갖고 가고 다시 100만 원만 갖고 다시 가입, 원금만 다시 가입하게 되면 똑같은 금리일 때 1년 후에 갖는 거가 똑같지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달리로 계산하는 거다. 근데 복리로 계산하게 되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죠. 복리는 자, 복리라고 얘기하는 건 복리는 이자가 붙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리는. 그렇죠?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탔을 때는 5만 원 받아요. 그건 똑같아. 근데 이 100만 원을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재투자한다면 5%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받는 금액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같은 예로 100만 원을 5%로 2년간 예금했다면 1년 후에 5%로 받는 거는 5만 원의 이자를 받지만, 그렇죠? 받지만 2년 후에는 원금인 105만 원에 대해서 5%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는다. 그래서 정확히 5년 후 두 번째 합치면 102,500원의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면 5, 25, 25,000원 더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25,000원의 이자가 더 나올 거다. 2,500원, 102,500원, 2,500원의 이자가 더 나올 거다. 그럼 이게 이제 100만 원이니까 그렇지, 금액이 1,000만 원일 땐, 1억일 땐, 10억일 땐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이게 1년 차, 2년 차일 경우에 요만큼의 차이가 나지만 이게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그 금액은 점점 더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자의 이자가 붙어 올라가는 형태, 그거를 복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 부분, 요 정도까지는 계산 문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복리로 계산하는 거, 요 정도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가 쌀집명 계산기면, 그렇죠? 재무계산기면은 재무계산기로 해서 승수해서 하면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되는 계산기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100만 원 곱하기 1.1, 1.05, 5% 하면 이렇게 하면 105만 원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죠? 곱하기 여기다 1.05.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나온 거에 원금 그대로 집어넣고 다시 계산하면 달리 이자의 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계산하면 복리.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 요거 52,500원 나오겠지, 그러면. 그죠?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럼 합치면 102,500원이 될 거고. 이런 형태로 계산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복리의 경우에 이자 불이되는 거에 따라서 연복리. 예를 들어서,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인데, 요렇게 계산하면은 간단하게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게 만약에 12년간 계산한다면 12승, 10년간 계산한다면 10승, 5년간 계산한다면 5승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복리 횟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월복리일 경우에는,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 나누기 12를 하고 여기 12를 놓게 되면 이거 월복리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이 연 0.5%, 연 5%짜리 금리를 12로 나누고 그걸 12승을 하게 되면 이건 월복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복리 이렇게 하면 월복리 금액이 나올 거고, 요걸 4로 나누고 4승을 하게 되면 분기복리 금액이 나올 거고, 요걸 2로 나누고 2로 하면 반기복리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복리 횟수가 연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월로도 또는 반기로도 분기로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러면 가장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건 뭘까요? 이겠죠. 12번 복리했으니까. 이자를 12번에 걸쳐서 타면서 복리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가장 적게 나오는 거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복리 횟수에 따라서 복리가 많이 되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 복리 횟수가 많을수록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만약 연봉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곱하기 5와 여기까지 갔을 때는 달리와 복리가 똑같죠. 만약에 연봉이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기수까지는. 근데 두 번째 해에 왔을 때는 이때도 달리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일 거고, 복리로 계산했을 땐 105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일 거기 때문에, 그쵸? 일 거기 때문에 복리로 계산하는 게 여기 복리로 계산한 거잖아요, 지금. 달리고 복리로 계산하는 게 언제나 달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높은 건 아니죠. 여기까지는 똑같잖아. 이자의 이자가 붙어 올라가는 시점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문구 잘 들으셔야 돼요. 복리로 계산되는 게 달리로 계산하는 것보다 언제나 수령액이 많다. 이거는 틀린 거죠. 그렇죠. 틀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리로 계산하는 게 이자의 이자가 붙어 들어가는 시점부터 많아지는 거지, 그 이전까지는 똑같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자율. 이자는 화폐의 차용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을 의미하고, 기간당 지급하는 이자를 원금의 비율로 표시한 것이 이자율이다. 그래서 1년에 5%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만 원. 즉 금리의 금리와 같은 개념이다. 세 줄 내려가서, 그러나 1년 정기 적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3%라고 하면 이때 수령하는 이자는 예금의 이자와 동일한 금액이 아니다. 자, 적금과 예금이 있어요. 정기예금 금리 3%, 정기적금 금리 3%. 두 가지의 상품이 있다면 나중에 만기 때 누가 더 많은 돈을 타느냐라고 했을 때, 정기예금은 만약에 계약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초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1,200이다. 계약액이.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1,200만 원을 초기에 집어넣고 곱하기 0.3%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자 계산을 해요. 이자 계산. 요게 받는 이자죠. 근데 적금은 계약고가 1,200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해에 들어가는 거는 100만 원이죠. 적금이니까. 곱하기 3% 계산한 이자가 쌓이고요. 두 번째 해에는 또 100만 원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합치면 20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이자가 또 쌓여서 이게 합쳐지죠. 세 번째에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쭉 가기 때문에 처음에 1,200만 원 탁 집어넣는 게 훨씬 더 이자가 많겠죠? 그죠? 이렇게 숫자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이자 발생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처음에 목돈 집어넣는 게 이자가 당연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예금의 이자와 적금의 이자가 동일하다면 수령하는 이자는 같다 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같은 거는 아니다. 금리는 똑같이 줘도 처음에 들어가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 얘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년 정기적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3%라고 할 때 그게 예금에 적용되는 이자율 3%와 같은 이자를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비싼 개념으로 수익률이 있는데 수익률은 통상 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총 투자 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에 대한 실이익 비율이다. 그죠? 예,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개념도 좀 알아두시고요. 기간은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기, 분기, 뭐 월, 연 뭐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기간도 조정이 돼야 된다. 현재 가치. 자, 현재 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 얼마의 금액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래에 만약 얼마의 금액이 있다면 그걸 이자율로 나누면 요거. 여기 현재 가치죠. 이걸 곱하기 1 플러스 R로 곱해주면 이게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걸 회차에 따라서 봉의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가치는 화폐가 현재 가지고 있을 가치. 이게 물가하면 미래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미래의 이 금액이 7,888만 원이라면 0.044%라면 20년이라면 얘는 3,600이 될 거고. 그죠? 이 3,600은 이게 4%라면 20년이라면 7,888만 원이 될 거다. 이게 지금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그쵸? 현재 가치는 화폐가 현재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치. 미래 가치는 미래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치. 정기적 현금 흐름은 이제 페이먼트 PMT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재무계산기에서 계산할 때 계산하는데, 정기적 현금 흐름은 정기적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적 현금 흐름은 정해진 기간 동안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말한다. 그래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연금, 정액 정식 투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액,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기적 현금 흐름은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이 동일한 금액과 간격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계산한다. 정기적 현금 흐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짜리 정기적금을 1,2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100만 원, 3월 달에 100만 원, 4월 달에 100만 원. 똑같이 이렇게 매번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요. 이게 정기적 현금 흐름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1월 달에는 자유적금이 있어요. 자유적금. 붙는 금액이 자유로운 거. 1월 달에 200만 원 벌었어요. 2월 달에 50만 원 벌네. 3월 달엔 100만 원 벌고요. 4월 달엔 80만 원 벌었어요. 5월 달엔 70만 원 벌고 6월 달엔 90만 원 벌었어. 네. 그러면 이건 정기적 현금 흐름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캐시플로우 방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계산 문제 풀 건 아니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현금 흐름일 때는 캐시플로우 방식으로 계산하고 정기적인 흐름일 때는 정기적 현금 흐름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거 계산 문제 CFP 과정에서 C 올라오시면 아마 이거 갖고 저하고 아주 진짜 잠자다가도 생각날 정도로 계산 문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단락에 보시면 정기적 현금 흐름에서는 투자 시점에 따라 미래 가치가 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 적금을 붓는데 매월 초에 벌어요. 그러니까 1일날 붓는 거야. 매월 1일날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는 적금을 붓는데 매월 말서부터 벌어요. 매월 말. 31일 날서부터 적금을 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일찍 시작했죠? 초에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이렇게 달라진다. 그거는 초와 말일 때 초에 분데 이때 분 게 이때 분 거보다 이만큼의 이자를 더 받아가기 때문이다. 그게 기간 초에 투자할 경우에 기간 말에 투자할 때보다 1년에, 지금 이거는 이제 월로 했으니까 한 달치고요. 만약에 매년 넣었으면 1년이겠죠. 그렇죠? 예.
더 가산된다. 근데 연복리 외에 복리 횟수 이자의 적용. 조금 아까 이건 풀어드렸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연복리, 반기복리, 분기복리, 월복리. 그쵸. 당연히 이자는 월복리가 제일 세고요. 그게 제일 낮겠죠. 복리 횟수가 많을수록 이자는 더 많이 들어올 테니까. 그런 얘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설계 프로세서 한번 가볼까요? 복리 얘기는 했으니까 재무설계 프로세서. 재무설계 프로세서는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나눠지는데, 자, 37페이지. 재무설계는 개인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또 나왔죠.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다. 그래서 업무 수행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업무 수행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 바로 밑에 6단계 프로세서. 그 재무설계 프로세서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라 이 6단계 프로세서 하나의 과정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리. 고객과의 관계 정립. 자,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고요.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계산 및 분석, 4단계 제안서 작성,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으로 이제 아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외우셔야 돼요. 이 프로세서는. 근데 지금 거기 밑에 나와 있는 재무설계 업무 기준 6단계 프로세서 나오죠. 자, 일단 관계 정립, 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 제안서 작성 및 제시, 실행, 모니터링. 6단계 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이어져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1에서 3단계까지가 AFPK가 할 수 있는 업무고요. 4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CFP 자격 인증자의 코치의 지도 감독을 받아가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거고, CFP 자격 인증자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선 1단계 과정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고객과의 관계 정립. 처음에 고객과의 관계 정립을 할 때 질문은 폐쇄형 질문이 좋다 했죠. 그렇죠? 폐쇄형 질문을 통해서 하면서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방형 질문으로 형 대화로 이제 점점 지나가게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공감적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 벌어지게 되고요. 자,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 다음 단계, 2단계가 뭐냐면 정보 수집 단계거든요. 그러면 정보를 고객한테 수집을 하려면 내가 고객한테 어떤 걸 쌓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를 쌓아야 되죠. 신뢰를 쌓지 않으면 고객은 나한테 정보를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쌓는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38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고객과의 첫 접점. 그래서 2-1, 1-1, 1-1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자격인증자,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고요. 역량에 대한 정보, 내가 누군지, 그리고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게 역량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니즈에 대한 충족, 그다음 업무 수행 범위. 그래서 핵심 상담 요소를 보면 두 번째 줄에 뭐가 있어요? 신뢰. 그렇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신뢰예요. 고객에게 나를 알리고, 그다음 신뢰를 쌓는 단계이다. 1단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전달해야 될 사항은 고객으로부터 바르게 인지하는 거. 재무설계가 뭔지 바르게 인식시켜주고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야 고객이 나한테 뭘 줄 거기 때문에, 정보 수집, 정보를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재무설계의 정의, 그 옆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재무설계를 하게 되는 이점, 그리고 나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재무설계사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 6단계 프로세서가 어떻게 재무설계하면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나머지 뒷단계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1단계 과정에서 알려줘야 된다. 상상 과정에서의 유의사항을 쳐다보게 되면 전문가적 이미지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재화가 아닌 무형의 재화잖아요. 재무 설계는 뭐 제품을 만들어서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적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밑에 이 때문에 전문가다운 이미지와 전문가로서의 품격 있는 행동.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고요. 전문가적인 기술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 그래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재무설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수단이자 중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그리고 폐쇄형 질문과 더불어서 개방형 질문, 특히 개방형 질문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라는 부분이죠. 첫 번째, 고객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 두 번째, 고객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하는 태도. 공감적 이해, 공감적 경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째, 개방형 대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 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개방형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단히 많죠. 그래서 고객의 그 바로 위에 보면 그런 정보가 어떤 거냐? 고객의 가치관, 관심, 신념, 독특한 경험, 이런 정성적인 정보는 특히 이제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얻는 부분이 많죠. 네 번째, 양과식 화법을 구사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업에서는 무게중심을 여기다 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 진행을 하다가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뒤에다 둬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재무설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객님한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얘기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이만큼 중요하고 고객님한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라고 여기서 방점을 양쪽에서 찍어주는 거죠. 이건 이제 다 과정인 거고, 이게 양과식 대화법. 앞쪽에서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 두 가지씩 대화법. 그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 양괄식 대화법을 구사한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처음과 끝에 배치되게. 자, 이 부분은 고객으로 하여금 대화 과정을 기대하게 하고 이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바짝.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화 과정을 기대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핵심의 근접을 더 쉽게 한다라는 거죠. 핵심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접근시키고 대화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다섯 번째, 말의 강약과 구조에 신경을 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톤을 계속해서 높게만 얘기해도 짜증스러울 거고요. 계속 낮춰서 얘기하면 졸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길게 했다, 짧게 했다, 높게 했다, 낮게 했다.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지 맨 끝에 재무설계 과정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대화에 대한 기법도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 범위의 결정,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1단계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1에서 6단계까지 프로세서 부분은 안단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잘 보셔야 돼요. 보니까 뭐가 돼 있냐. 포함되는 서비스와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 그러니까 업무 수행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보수. 처음부터 결정해놓고 들어가야죠. 보수는. 나중에 일 잘 진행되니까 돈 이제 주셔야죠. 이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저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당신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한테 이점이 어떤 거다. 그리고 해줄 수 있는 일과 해줄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피해를 받아야 된다. 전문가니까. 프로니까. 이해상충 상황 발생 시 처리 방안. 고객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해상충이 당연히 발생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처리 방안, 비밀 유지 협약. 대단히 중요하죠. 계약 기간.
무한히 놔둘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때까지 업무를 진행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계약기간 책임의 범위, 고객에 대한 책임, 고객의 책임의 범위, 그다음 재무설계사의 책임의 범위, 그리고 계약의 해지와 종료에 관한 거. 이렇게 진행이 되는 와중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더 이상 프로세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클로징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1단계 과정에서 언급돼야 될 이야기들이다. 자, 그래서 이번 단계에서는 화폐 시간가치 관련되는 부분, 복리와 달리 복리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는 더 받는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랬죠. 첫 번째 회차는 같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점, 적금금리와 정기예금금리가 같더라도 받는 이자는 다르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재무설계 프로세서는 6단계 과정으로 나눠지는데 6단계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신뢰를 쌓는 단계이고 각각의 핵심 판단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결정 부분에 각각의 요소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의사소통 기술은 개방형 대화를 하면서 양과식 대화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거기까지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